낭만서점 14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낭만서점의 오른팔 허이 옆에 있는 왼손 허나몽입니다. 네. 오른팔과 왼손이요? 네, 맞아요. 짚으시네요. 네. 되게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예. 팔은 좀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왼손인데 왼팔이 아니라 손 부분, 작은 부분. 아, 왜 이렇게 거죠. 또 네. 처음부터 겸손 모드로 오늘은 시작을 하십니까? 좀 문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려고 네, 썼는데 와, 네. 그걸 또 캐치를 하셨네요. 네, 역시 허이 평론가님. 허이 평론가님이 왼손이고 네. 제가 오른팔이면 네. 그럼 몸통과 머리는 누굽니까? 피디님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모태가 되는 거는 또 이 낭만서점의 기업인 거죠. 아. 네. 교보문 거요? 네. 네. 허이 평론가님이 네.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세요. 사회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회사 생활도 좀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또 편향 작가님의 죽은 자로 하여금 하고도 네, 맥이 닿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허남 평론가님의 특징 중 하나는 네. 본인이 좀 무안해지면 항상 작품 얘기를 네. 이렇게 끌어오셔서 네. 접합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신 게 잘못 보신 겁니다. 아, 그래요?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네. 다 오늘 할 작품의 컨셉을 생각해서 예. 인사를 한 거였어요. 예. 네. 판단은 여러분께 네. 예, 맡기도록 하고요. 저희 댓글 소개할게요. 책이 좋다님입니다. 조남주 작가의 그녀 이름은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보통 누구 엄마라고 네. 아이를 그쵸. 키우는 분들이 서로를 부르는데 책이 좋다님은 좀 더 가까워지면 꼭 이름을 물어봐서 네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좀 친근하게 그렇게 그쵸. 하신다고 했고요. 맞아요. 또 책이 좋다님이 이 아이를 네.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그녀 이름에 네. 실린 작품들과 좀 공명을 그쵸.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장문으로 써주셔가지고요. 예. 와, 이렇게까지 또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은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받아야겠다고 하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곧 생일이신가 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는 네. 여기서 생일이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못 받고 네. 그랬는데 꼭 책 생일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은근히 지금 저희를 다 비판하셨죠? 저에게는 낭만서점 자체가 큰 선물이죠. 표정이 굉장히 아니셨던 것 같아요. 사악한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리리98님입니다. 조남주 작가님과의 대화라니 세상에 처음에 위트 넘치시는 모습에 저 혼자 되감아 듣곤 했네요. 네. 이 낭만서점의 책 낭독 끊기신 공은 정말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게 만드네요. 네. 이게 이제 하셨습니다. 허이 평론가님이 항상 이제 대본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좀 낭독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네, 그게 또 허이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전해줄 수 있게 또 골라주시는 거니까요. 네. 네, 공이 이제 오른팔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약간 기준을 다르게 두는 편인데요. 네. 이 책이 출간된 지 좀 시간이 네. 경과가 됐다 네네. 하면 되도록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낭독을 자세하게 거의 끝까지 하는 편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이니까요. 네, 예, 좀 구매를 부탁드린다는 네. 그런 간접적인 네. 예, 그런 표현으로 네. 제가 책 낭독을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네. 또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 이렇게 아이디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고구마, 그렇구마.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요. 핫한 조남주 작가님이 낭만서점에 직접 나와주셔서 아침부터 놀라면서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랬죠. 조남주 작가님 직접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와, 조남주 작가님 이렇게 직접 또 나와주셔서 옆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는데 그녀 이름은 신작도 출시되자마자 도서관에도 희망도서 신청해서 읽었거든요. 우리나라 여자라서 그런지 작가님 이야기는 더욱더 공감이 많이 가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여기 추신으로 남겨주신 내용이요. 이것도 흥미롭네요. 82년생 김지영도 대만에서 많은 사랑받고 있던데 정말 축하드려요.
이라고 남겼습니다. 또 대만에 번역이 돼서 출간됐군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실 이게 단순하게 한국에만 이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모든 이제 여성에게로 또 펼쳐질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쩌라는 거앳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조남주 작가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최대한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면에 있는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하셨던 부분이요. 제가 평소에 글을 쓰고 세상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조남주 작가님 나오셔서 이제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말을 굉장히 좀 조용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 실제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타인에게 말을 걸 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 쓴다는 그런 인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잘 글로 남겨주셨네요. 네. 솔림님 역시 이제 꾸준하게 글 남겨주시는데요. 이번에도 남겨주셨습니다. 조남주 작가님 그녀의 이름은 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경이 원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달리고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 세상 앞에 당당한 원의 모습이 좋았고 동생과 남자친구 앞에 자기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그녀가 대신해준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낭독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두 편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나왔던 한 편인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또, 느낌도 드네요. 네. 꼭 책 구입해서 다 읽어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희 교보문고 북뉴스 들어오시면, 네. 저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주시면 저희 PD님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네. 실적이 올라가나요? 네. 낭만서점, 통계에, 네. 잡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상사에게 보고할 때 이게 진짜 그래야 또 낭만서점도 오래오래 방송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또로롱 또로님도 조남 작가님 방송에 대한 호평 남겨주셨고요. 네. 또 낭만서점에서 자주 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언젠가 또 낭만서점에서 또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음 편한 시간을 나누고 싶어 DJ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라디오 디스크 자키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 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무라카미는 오늘 8월 5일 오후 7시 방송되는 도쿄 FM의 무라카미 라디오에서 달리기와 노래들을 테마로 라디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라카미는 지금까지 방송 출연을 극구 피해온 터여서 그의 육성으로 달리기와 음악, 또 문학 등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라카미는 선곡도 직접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 프로듀서는 이 무라카미의 의도는 깊은 생각이 담긴 곡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음악을 통해 그가 새겨온 시대와 청춘이 엿보인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직접 많이 이렇게 보낼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몰리겠네요. 무라카미 라디오라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도 네.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직접 이렇게 또 라디오를 진행한다니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주제가 달리기와 노래들인데 너무나 무라카미 하루키다운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달리는 거, 워낙에 조깅하는 거 유명하고 또 노래들이라고 하면 또 소설에서도 이렇게 음악에 대한 어떤 설명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 이 주제가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 세계 이러면 네. 하루키가 아예 출연할 생각도 그렇겠죠. 안 했겠죠. 맞아요. 그런데 달리기 또 노래 워낙 하루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다음에는 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행 관련해서 얘기해도 굉장히 음.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예,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행 에세이도 내고 이랬으니까요. 두 번째 보도입니다. 엄마들의 에세이가 쏟아진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아이는 누가 길러요? 엄마는 이제 미안하지 않아. 엄마인 당신 안녕한가요? 지난 반년 동안 출간된 에세이들의 제목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책의 저자가 모두 엄마들이라는 건데요. 최근 서점가에 엄마인 저자들이 쓴 자전적 에세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에세이가 하나의 하위 분류로 정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과거에도 엄마들이 육아 노하우나 자녀교육 성공담을 쓴 책이 종종 나왔고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엄마 에세이는 기존 육아 에세이와는 확연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요. 바로 아이가 아닌 엄마가 주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페미니즘은 일상의 자기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서 82년생 김지영과 엇비슷한 세대의 엄마 또는 여성들은 특별히 페미니즘 의식을 갖지 않고 살다가 결혼과 함께 사후적으로 사회 구조와 삶을 연결지어 해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엄마들의 에세이가 쏟아진다. 네. 참, 이 엄마라는 단어가 네네. 사람들에게 갖는 어떤 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엄마 이꼴 모성.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 엄마의 단독성을 네. 새롭게 조명하려는 그런 그렇죠. 시도라는 점에서 맞아요. 저는 긍정적인 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분위기가 엄마라고 하면 그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무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연함 속에 가려진 그런 힘듦이나 어떤 희생의 사연들을 너무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자세한 설명들이 이 엄마의 에세이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 많이들 이렇게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48회 하얀 거탑 편혜영 작가의 죽은 자로 하여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얀 거탑,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병원 배경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이 하얀 거탑은 얼마 전 네. MBC에서 또 재방영을 그렇죠. 했었죠. 디지털로 리마스터링한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2007년에 방송됐을 때 아마 저 3월로 기억하거든요. 네. 엄청나게 인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10년 뒤에 다시 재방영한다고 했을 때 전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역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는 건 병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한국에서는 꽤 인기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증명한 사례라고 봤습니다. 맞아요. 이 메디컬 드라마의 네네. 기본 공식을 이 하얀 거탑은 깼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건 어떤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네. 인본주의에 이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네네. 병원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권력 다툼의 세계다. 네, 그렇죠. 이 명제를 맞아요. 드러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는 달라라고 맞아요. 하면서 시청을 많이 하셨던 네. 게 아닌가 싶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토대 위에서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청자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설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장준혁이라는 네. 김영민 배우가 연기했죠. 예. 씨가 연기한. 맞아요. 야, 그 캐릭터 참 네. 지금도 항상 어떤 입체성을 띈 캐릭터를 네네. 머릿속에 떠올리면 네. 저는 5손가락 안에 네. 항상 넣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이 얼마나 성공했냐고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뭔가 수술, 집도하는 순간 되면 빰빰 빠라밤 빰빰 그 배경음악. 빠라밤. 네, 배경음악이 어디서 흘러나오잖아요. 네. 지금 받아주신 건가요? 이 편혜영 작가의 죽은 자로 하여금의 하얀 거탑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네. 이 작품이 의사들 네. 생명을 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네. 병원의 권력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그 직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희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면 주인공은 굉장히 수술 실력이 좋은 어떤 의사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편혜영 작가님의 그 죽은 자로 하여금 같은 경우는 의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직원들을 또 주인공으로 내세우니까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이 네. 정말 거대한 회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한테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병원 가면 고객님이라고 부른대요. 그것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환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이제 돈을 내는 거니까 돈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일화가 아닐까 봤습니다. 네. 자, 죽은 자로 하여금 이 책을 쓴 편혜영 작가, 호랑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2000년에요. 서울신문으로 등단을 했고요. 소설집 아오이가 된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그리고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 선의 법칙, 호를 발표했고요. 한국일보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상들은 다 받은 그런 그렇죠. 작가인 셈이죠. 작가들 중에서도 네. 또 부러움을 사는 분들이 있죠. 네네. 출간한 작품과 비례하여 네. 수상한 상도 많다는 거. 아, 네. 부럽네요. 네. 이런 분들은 타고난 거죠, 그럼. 네, 상을 재능인가요? 타고났다. 상을 타고났다. 네, 재능도 타고난 거죠. 네. 뭐 재능도 재능이지만 네. 그만큼 편혜영 작가님이 네. 다른 무엇보다 소설 쓰기에 네. 아주 매진하는 작가로 또 유명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보통 저만 해도 네. 평론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네. 비평 쓰는 작업에 네. 다른 일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문학 평론가가 네. 영화 쪽에 와가지고 네, 그러셔가지고 네. 저의 눈총을 산 적이 있잖아요. 네. 아니 뭐 현황 평론가님도 지금 소설 팟캐스트 하고 계신데요. 제 위치가 지금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서로 크로스오버하는 거죠. 갑자기 지금 앞에 꺼냈던 말과 태세 전환. 네. 네.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 출간하면 모두 상을 받는 작가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위평론가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어떤가요? 편혜영 작가님은 섬뜩함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작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작가님이 쓰는 소설들이 네. 그로테스크한 네네. 면모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뭔가 이건 좀 기괴하고 낯설다. 이런 이미지들을 잘 포착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혜영 작가님의 작품에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죽은 자로 하여금 같은 경우도 뭐 제목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냥 뭐 어떤 짧은 문장이 기괴하다 그로테스크하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배경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면모를 접근한다는 점에서 허위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어떤 기괴한 개인이 사는 데 있어서 기괴하고 좀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소설에도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죽은 자로 하여금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작품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편혜영 작가가 작년 7월 이 문예지에 발표했던 중편 분량의 작품을 고쳐서 장편으로 출간한 소설인데요.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이인시라는 지방도시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이곳 관리부 구매 담당으로 일하는 무주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이 무주는 원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서 무주는 이 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 덕분에 적응을 잘 해나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주가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이 회계장부를 살펴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석의 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주는 과연 이석의 비리를 폭로할까요? 아니면 관행대로 덮을까요? 지금부터
이 무주의 선택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죽은 자로 하여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시라는 지방도시에 있는 한 병원이 공간적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이인시의 특징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인시라는 곳은요, 조선업이 한때는 굉장히 발달하면서 활발했던 도시인데요. 네. 조선업이 망하게 되면서 이 이인시가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모를 했죠. 그래서 항상 낮에도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선도병원이 있게 되는데 그 선도병원이 이 소설의 주요한 배경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주 발전하고 있는 도시에 위치한 병원이 아니라 네. 몰락하고 있는 지방 도시에 위치해 그렇죠. 있는 병원이다. 네.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네. 지금 이 소설 안에서 펼쳐지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맞아요. 분위기를 네.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도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선업이라고 했을 때 그 배를 그 도크의 배를 건설하는 거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이인시라는 도시가 정말 잘 나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몰락했다 했을 때 그 거대한 공간의 일종의 공백이잖아요. 그렇게 생겼을 때 황량함 이런 것들이 이 지문으로 그대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이석이라는 그렇죠. 무주의 이 병원의 네. 선배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병으로 그렇죠. 제대를 합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에 네. 이후에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선도병원에 네. 취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석의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죠. 농담도 잘하고 친화력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의사들보다 오히려 주변 직원들에게는 더 신뢰받는 인물이 바로 이석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실세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러네요. 네, 직위와는 네. 상관없이 맞아요. 뭔가 실질적인 그렇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석입니다. 네. 네, 이석에게는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사고를 당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이석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친화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뒤에 배경으로는 좀, 어두운 어떤, 그런 좀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네. 또 바로 그런 이유로 원장과도 사이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장이 아이를 수술을 했는데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석의 입장에서는 원장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석의 아이는 지금 서울에 있는 네.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네. 계속 의식불명 상태로 맞습니다. 누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석은 자신의 월급을 거의 아이의 병원비로 쏟다시피 하죠. 그리고 그 월급으로 과연 이 아이가 완쾌되는데 아이가 지금 병원에 체류하는데 그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또 불안한 어떤 면모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석의 호감을 갖고 있는 무주. 이 무주는 네. 서울에 있다가 이 지방의 이인시로 오게 됐는데 네. 무주가 어떤 과거를 지닌 사람인지는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입사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이 무주가 네. 혁신위원회에 들어갔다. 맞아요. 라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혁신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2명인데요. 2명 중에 1명이 바로 무주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무주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경영 비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맡아달라고 무주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무주는 그것을 돈이 이렇게 새나가는 것을 포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회계장부를 살펴보니까 아니 글쎄 그렇게 사람 좋고 무주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석 선배죠. 이석이 단가 그러니까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단가를 너무 높이 잡으면서 거짓으로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 그 말은 위기에 빠진다는 의미였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그 말을 자주 들었다. 어른들은 곧잘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했다. 위기에 처해 신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이거나
미혹한 스스로를 다짐하며 쓰는 말이었다. 성장한 후 무주는 교회에 나간 적이 없지만 누구를 향해서건 무턱대고 기도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미 시험에 든 이상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무주는 완벽하게 좌우대칭이 맞는 세계, 균형이 잡힌 세계란 없다고 생각해왔다. 모든 것은 비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라고. 그런 점에서 세계는 애초 군화, 정육면체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트램펄린 같은 것이었다. 똑바로 서면 균형을 잃는 곳, 균형을 유지하려면 비틀거리거나 한쪽 발을 구부리고 팔을 뻗어야 하는 곳, 뒤뚱거려야만 가까스로 설 수 있는 곳 말이다. 그런 세계이므로 균형을 잃은 태도를 오히려 균형 잡힌 태도로 여겼다. 회계장부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 날마다의 정산에 문제가 없었다. 상식을 대입하자 결과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업무용 컴퓨터 가격이 그랬다. 회사는 매년 감가상각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왔고 그것을 5년 단위로 직원의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데 사용했다. 개원 8주년인 전년도만 4대를 구입했는데 그 금액이 무척 컸다. 무주는 구입한 것과 동일한 품명을 포털 사이트에 입력해보았다. 회계장부에는 인터넷 쇼핑몰 최고가보다 약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적혀 있었다. 이석은 무주의 업무를 봐줄 때마다 시련이란 닥치게 되어 있으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을 찾으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실제로 도움을 청할 때면 언제나 도와주었지만 정작 가장 큰 시련 앞에서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 바로 이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었다. 보고일이 다가올수록 무주는 자신이 이런 일에 맞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석의 월급과 지출을 감안하면 숨이 턱 막혔다. 서울의 병원에 있는 이석의 아이와 이석 아내의 사력을 다한 간호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들었다. 이 일로 이석이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심하게 자책할 것 같았다. 세상이 나아져야 한다는 신념도 떠올랐다. 확실히 무주는 순도 높은 정의감과 도덕심에 홀려 있었다.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신념 때문만이 아니었다.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게 두려웠다. 병원장 직속에 사실은 사무장이 주도하는 네. 이 병원 혁신위원회의 네. 이 위원으로 뽑힌 이 무주가 네. 회계장부를 보게 되고 네. 그 안에서 리베이트의 정황이라기보다는 네. 뭐 그냥 이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위평론가님 저를 바라보는 눈매가 굉장히 매섭네요. 그래서 제가 꼭 회계 그 리베이트를 저지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 속이 찔려요. 네, 무섭습니다. 뭐 허낭 평론가님은 네. 회사에 안 다니시니까요. 네, 그래서 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지금 설명을 해주실 때 이 문장이 지금 계속해서 안 떠나는 게 그렇게 균형에 맞지 않는 세계이므로 균형을 잃은 태도를 오히려 균형 잡힌 태도로 여겼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요. 굉장히 슬프게 들려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네. 수 있지만 뭐 여기에 덧대서 얘기를 하자면 무주가 서울병원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리를 저질렀던 일 자체가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지시한 대로 했는데 그 일을 그대로 무주가 덮어 씌고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집단이라는 데에서는 이 개인에게 안 좋은 일도 그렇게 그냥 집단이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균형 잡히지 않은 세계에서 균형 잡히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 잡혔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극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모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설명하신 리베이트 부분과 이렇게 이 문장을 대입해 보면 참 슬프게 들리는 부분인 거죠. 네. 부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라고 했지만 맞아요. 지금 무주는 시험에 든 상태고요. 네.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 결단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석의 얼굴이 아른대면서 네. 이 월급과 지출을 어떻게 네. 이석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 아이가 네, 맞아요.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 이석 씨의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네. 리베이트를 그냥 덮을까? 네네. 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고요.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리니까 그렇죠. 밝혀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무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근데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 무주만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나쁜 짓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 결국에는 그 피해가 내가 나한테 더 크게 오게 될 거라는 것도 알지만 네.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있으면 소설 속 인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게 너무 절실하게 와닿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허낭평론가님이나 저 같은 프리랜서가 네. 속 편한 부분도 있다. 네,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회사를 이제 잠깐 다녀봤잖아요. 네. 근데 회사 안에서는 정말 뭐 관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사람이 소심해가지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거리를 항상 두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프리랜서가 된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 그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도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또 집단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개인의 생각들은 이렇게 좀 정직한 생각들이 지어지는 순간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죠. 보통의 사례처럼 보여주는 게 지금 죽은 자로 하여금이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더 섬뜩한 거죠. 네. 이 정치에 대해서 네. 칼 슈미트라는 네. 이 정치 철학자가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정치는 적과 나를 네. 구분하는 행위다. 라고. 그렇군요. 네. 네. 멋있네요. 사내 정치라는 말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사내 정치 정말 많죠. 네. 네. 지금 이 사람이 나의 바운더리 안에 속한 사람이냐? 네. 아니면 나의 경쟁자인 저 사람의 바운더리 그쵸. 안에 속한 사람이냐? 맞아요. 이걸 가지고 막 네. 파벌 싸움 그렇죠.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선이 형성됐을 때는 거기에 올바른 도덕적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세계의 어떤 공동의 목표에 맞춰서 그렇죠.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속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때는 너무 힘든 거죠. 선택을 그쵸. 하기가. 허낭평론가님이라면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회사를 안 나가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두실 거예요? 네, 선택이고 뭐고 없고요. 여기서 나는 살 수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동굴 같은 데 들어올 때 유독가스 이런 게 나올 때 네. 새장에 새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새가 먼저 죽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새 같은 존재예요. 미리 사회적인 죽음을 저에게 선고해버려요. 네. 그래야지 제가 더 속 편해요. 되게 민망하죠? 네. 아니, 네. 허낭평론가님이 비겁하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단독 가구기 때문에 단독 가구라기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나에겐 위기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내가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뭐 뒤에 뭐 가족이 있던 없던 도망가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면 네. 지금 아내와 네. 또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그러네요. 되나요? 또 아내랑 아이 또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 다시 생각할게요. 그럼 저는 예.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허일평론가님 어떠세요? 딜레마죠. 네. 그러게요. 뭐라고 답하기 진짜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네. 고발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내부 고발자의 삶을 이제 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생각하면 그렇죠.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일 듯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게 사회 시스템인데 사회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부 고발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린 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무주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하지만 무주는 이 리베이트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숭고한 결심이라기보다는 네. 좀 타협의 결과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네. 병원의 익명 게시판에 네. 이 글을 올린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주가 회계장부를 보면서 이렇게 누가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했던 인물이
사실은 좀 뭐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이러면 바로 얘기했을 수 있을 텐데 하필 이석인 거죠. 그렇죠. 이석은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또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혁신위원회에서는 이 경영비리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자라고 요구했다고 지금 무주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임무는 이건데, 근데 그것을 나의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타협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 게시판,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안 읽어요. 며칠 동안. 네. 이 익명 게시판이 거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혼자 이 무주는 네. 좀 마음에 찔려서 네. 매일매일 들어가 보는데, 그렇죠. 조회수도 0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지우는 게 낫겠다. 네. 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네. 그 글을 내리려고 하는데 일이 생기죠. 네. 네. 누군가가 삭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빅브라더가 있었던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하던 찰나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석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인데요. 네. 바로 며칠 뒤에 이석은 사직 처리가 됩니다. 네. 이게 뭘까?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익명 게시판에 남긴 글을 아마 누군가 봤기 때문에 삭제 처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석이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렇다면 이석 그 어린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데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무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석에게 밝히고 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를 하려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순간에 또 한 건의 이상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즈음 이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던 건데요. 네. 헤파린 용액이라는 걸 맞은 환자들이 네.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수액에 이 미세한 주사 자국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고, 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맞아요.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이제 정황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그 책임을 그냥 간호사들에게 맞아요. 지우고 그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또 무주에게는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이 이걸 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병원 전체에서 뭐 직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 쪽에 가서 일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이석이 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게 네. 무주 자신의 고발 때문이다. 네. 이렇게 그 무주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석이 이 병원에서 사직 처리를 당한 게 네. 원장과 다툰 이유 때문이다. 네. 이런 소문도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가 행한 일보다는 그게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병원 내에서는 소문이 이렇게 돌아요. 무주가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이석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쫓겨났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소문이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무주가 원장과 싸웠고 그건 돈 때문에. 네. 즉 이석이 환자 유치 과정에서 어떤 커미션을 받아왔는데 그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원장과 다퉜다. 네. 예, 이런 소문이 네. 한편으로 돌고 있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네. 어떤 이것도 사실 뭐 비리긴 하지만 그렇죠. 예, 물품을 가지고 네. 이석이 돈을 착복했던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즉 후자의 문제에 있어선 이석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문제다. 고발한 네. 예, 무주가 문제다라고 네. 지금 회사 내에선 소문이 돌게 된 거죠. 그 상황이라는 그런 거죠.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주 생각에는 후자보단 전자가 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이 목적을 위해서 서로는 힘을 합하고 연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한 명이 삐딱선을 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소문에 있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 동료를 익명 게시판에 고발해? 그리고 사실 익명으로 했지만 누군가 삭제했고 그 삭제한 사람이 아마 누가 글을 써서 올렸다라는 걸 또 얘기를 했으니까 소문이 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는 일종의 그 집단 내에서는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만 거죠. 저는 학교와 네. 군대를 거치면서 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건의함이라는 게 네. 학교나 군대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통 불만을 써서 슬프네요. 네. 이게 투고하잖아요. 왼손으로 썼어야죠. 근데 그걸 이름을 안 썼는데 누가 썼는지 왜 그렇게 다 잘 알게 되는 걸까요? 허위일병 나 따라와 그건가요? 네. 허나운 평론가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못했어요. 그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특히 이제 군대나 학교라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뭐 상식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상식선을 따라야 되는데 좀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네.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이나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반적인 도덕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났을 땐 조직의 도덕과는 대치되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을 어떻게든 눌러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그 조직 내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 네. 감찰하는 사람이 네.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네, 맞아요.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그거 많이 벌어지죠. 네. 예, 뭐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셀프 조사로 하게 되면 네,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석의 이 퇴직 이후로 네. 무주는 어떤 역풍을 받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 역풍이란 바로 회사 병원 내의 따돌림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무주의 상사 김 과장과 네. 무주가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네. 그 대화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86쪽부터 89쪽입니다. 무주씨 아내도 임신했잖아. 병원에 올 때마다 자리 비우고 산부인과 가죠?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거 근무 태만이죠. 선택 진료인데 원목가에서 일반 진료로 처리했죠? 직원이기 때문에 예약의 편의를 봐줬죠? 그것도 비리예요. 자기 아이는 끔찍하면서 남의 아이는 신경도 안 씁니까? 신경 쓰입니다. 허구한 날 김의 얘기를 듣다 지친 무주가 불쑥 대꾸했다. 김이 움찔했다. 고작 몇 푼 챙긴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몇 년간 꾸준히 챙겼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면 서울 외곽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지금 어디 있어요? 조심합시다. 뭘요? 뭘 조심합니까? 캥기는 얼굴로 곧바로 김이 되물었다. 무주는 김이 조금 순해졌다가 무주의 눈치를 살피다가 잠자코 있는 무주를 보고 언뜻 안도감도 내비쳤다가 다시 의기양양해지는 것을 죄다 지켜보았다. 조심하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기괴한 말이었다. 하지만 무주는 자신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잘 알았다. 본래 동상든 손은 눈 속에 파묻어야 다시 피가 돈다고 하지 않는가. 무주는 수모를 감수하느니 모든 일을 아는 듯 굴기로 했다. 제가 입을 열면 많이 다칠 겁니다. 이번엔 누가 다쳐요? 앞자리에 송이 피식 웃으며 물었다. 무주를 언제나 양수씨라 부르며 한 번도 동료 취급해준 적 없는 사람. 송을 똑바로 보며 무주가 싸늘하게 말했다. 조심해요. 송은 어이없이 웃으면서도 무주에게서 금세 눈을 돌렸다. 사무실이 일순 조용해졌다. 송은 일에 몰두하는 척했다. 무주는 이제 누군가를 직접 비방하지 않고도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김은 무주를 더는 불러 세우지 않았다. 반말로 닥달하는 일도 관뒀다. 무주에게 다가와 이석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보는 사람도 사라졌다. 간혹 무주에게 다가와 입을 열면 도대체 누가 다치느냐고 목소리를 낮춰 묻는 사람이 생기기는 했다. 무주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아는 게 없어서였다. 자존심은 지켰지만 외로워졌다.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무주를 피했다. 그럴수록 무주는 자주 중얼거렸다. 조심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모두 좋지 않은 것뿐이었다. 아내가 유산을 했다. 허나운평론가님이 네. 진짜 김 같았어요. 네, 그렇죠. 저 인간 자체가 비열하니까 비열한 이렇게 인물 맡으면 마치 제 우물을 만난 듯, 네, 제 세상인 거죠. 허나운평론가님 이렇게 조심해요. 네. 셀프, 네, 예, 디스.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으니까 네. 말하는 거죠. 네. 조심해요. 네, 무주가 일종의 네.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조심해요라는 말을 듣고 네. 함부로 무주에게 대하지 못한 이유는 네. 정말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들을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몸을 움츠려 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령 뭐 그런 거죠. 이석이 그렇게 회계장부를 통해서 비리를 저질렀던 것들이 굉장히 이 안에 뭐 지금 막 김 과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동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주같이 이렇게 또 더 판다면, 그리고 회계장부를 이미 살펴봤잖아요.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또 지레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무주에 대해서도 네. 김이 이런 식으로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묻잖아요. 네, 아내 임신했는데 그쵸. 그거 다 원무과에서 일반 진료로 처리했죠. 맞아요. 그리고 예약하는데도 직원이니까 그거 좀 뒤에서 편하게 한 거죠. 그쵸. 그거 다 비리예요. 맞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어떤 뭐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경감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일단 우리 모두 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뚫떡 뭉쳐있는데 너는 왜 자꾸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삐딱선을 타느냐에 대한 뉘앙스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행과 원칙이라는 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네, 딱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을 하긴 쉬운데 네, 그 원칙에서 조금 나아가고 혹은 네. 덜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걸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맞아요. 예. 그렇죠. 애매모호한 것들이 언제나 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도 항상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칙도 막 달라지잖아요. 그럼 진짜 원칙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무주는 회사 내에서 어쨌든 이렇게 고립이 되고요. 이번에는 원무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상사 박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박은 또 무주에게 대놓고 참 뭐 이건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거죠. 맨날 야간 근무하라고 네. 예,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주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지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야간 근무를 받아들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유산한 이후로 또 사이가 좀 점점 멀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또 아내는 2인 시에 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는데 거기다가 또 유산까지 하고 보니까 이 남편 무주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감정, 거리감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 입장에서는 좀 떨어져서 있는 상황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야간 근무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효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네. 야간 보안 담당자인데요. 네.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다가 네. 예,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네, 이 그렇죠. 효를 통해서 이 무주가 또 마음의 위안을 받는 일도 네. 생기게 됩니다. 네. 이 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소설의 뒷부분에 이 효와 관련된 네, 섬뜩한 일이 네. 생기기 때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런 비밀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것? 그쵸. 네. 제가 아까 편혜영 작가는 섬뜩함의 대명사다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섬뜩함이 그 에피소드에서 예, 선명하게 또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섬뜩하면 저는 이제 야간 근무를 무주가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야간 근무 때는 긴급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병원 내가 시끄럽고 하지만 그렇게 그 긴급 환자가 없으면 야간 근무를 설 때 그 굉장히 커다란 그런 로비 같은 데가 정말 적막하잖아요. 그 순간 거기에 혼자 서 있는 이 무주의
어떤 그 심리라는 입장이라는 것이 지금 무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하고 맞아떨어져서요. 그런 묘사 자체가 또 굉장히 섬찟 그리고 또 기괴라는 그런 단어와 어울리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원래 섬뜩함의 정의 중에 하나는 네. 익숙한 것의 기괴함입니다. 네. 익숙한 것의 그렇죠. 낯섦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낯선 거에서 낯섦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왜 이런 괴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엄마랑 엘리베이터 탔는데, 엄마가 아닌가요? 엄마가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아. 라고 말하는. 네. 네. 엄마가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네. 돌변하는. 이거야말로 네. 섬뜩함이죠. 그런 점에서 병원이라는 이 공간, 네. 누구나 알고 있고, 예. 누구나 익숙하게, 네. 뭐 이런 곳이지라고 받아들이는 곳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얼마나 낯선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는지 설명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문학 쪽에서는 내부 고발과 관련한 이제 소설이 나오긴 하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그 사례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관객들에게는 크게 어필할 거라고 보진 않는데 그래도 할리우드 영화로 나가면요. 마이클만의 인사이더라는 네. 작품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담배 만드는 기업에 속해 있는 이제 인물인데요. 담배가 사실은 사람들의 목숨에 지장이 있는 그런 발암 물질들이 많은데 그걸 속이고 이제 판매하는 그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 폭로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가 정부와 이렇게 막 짜고선 그 폭로를 막기 위해서 벌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어떤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무주 같은 경우 내부 고발은 뭐 스케일이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저는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상에 우리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런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정말 이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정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저에게는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죽은 자로 하여금은 네. 좀 더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이 무주가 네. 죄가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에 의해서 무주도 네. 지금 서울에 있던 대학병원에서 네. 쫓겨온 곳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사실은 이 어떤 병원의 비리를 네.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인데 맞아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비리를 고발한다? 네. 네.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네. 이 작품은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고. 근데 저는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여기서 들리는 것도 첫 번째 저질렀던 비리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 집단에 속했을 때 이 집단이라는 것은 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 복무해야 되라는 걸 알고 거기에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집단에 속해야지만 삶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 삶에는 그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나 큰 거죠. 특히 신자유주의 같은 데는 기업의 논리가 사실 삶의 어떤 지배체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무주라는 인물, 한번 그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 그 다음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제 의미가 있는 설정이라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주의 행동이 네. 병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건 네. 이석이 퇴직 처리를 당한 이후에 네. 이 병원이라는 세계가 나름대로 뭐 크다고 하지만 또 네네. 내부인들끼리는 서로 네네. 연결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 무주라는 사람 서울병원에서 왜 일로 내려왔대? 맞아. 네. 알아보면서 네. 무주 저 사람 서울대학병원에서 비리로 착복해서 잘린 거래. 네. 이렇게 그 얘기가 네. 전달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의 말이 신빙성이라는 걸 그렇죠. 잃게 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무주 자신이 그런 전력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지금 뭐 공개를 뭐 하고 네. 어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숨겨왔기 때문에 맞아요. 예, 다시 이런 식으로 부메랑처럼 네. 돌아오게 되는 그 거죠. 잘못을 예, 맞아요. 좀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주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힘든 거죠. 1중, 2중, 3중의 그렇죠. 어떤 그런 맞아요. 조건, 나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이 병원이기 때문에 주는 또 되게 아이러니한 면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병원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병원 내부에도 지금 이렇게 벌이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오히려 사람을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죽는 곳이기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든 죽이는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만이 네.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네. 답을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꼭 순백의 사람만이 다른 이의 죄를 맞아요. 폭로할 수 있느냐. 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에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기여라. 돌을 던지라라고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뭐냐면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일관성 있게 산다는 게 네. 너무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네. 일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이나 누구 보러 아니 너 10년 전에 이렇게 한다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행동을 달리해라고 하지만 그 기간 안에는 사람이 사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축적한 지식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일관되게 한다면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정말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넌 죄를 지었으니까 비리 같은 거 고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됐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1차원적이잖아요. 죄를 저지른 놈인데 네가 죄를 폭로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상황.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예, 봤을 때는 옳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죄라는 네. 것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해지느냐. 네. 이 죽은 자로 하여금은 그 문제까지도 좀 생각하게 맞아요.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무주가 야간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아침 즈음에 뜻밖의 인물과 네. 조우하게 됩니다. 무주는 잠깐 쉴 요량으로 창고에 엎드렸다. 저절로 눈이 감겼다. 희미하게 아내 얼굴이 그려졌다. 옅은 꿈속에서도 아내는 멀리 있었고 자신은 다가가지 못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바닥을 끄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소리였다. 발걸음 소리가 일정한 속도로 무주 쪽으로 왔다.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몸이 쇠공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누군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세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발걸음 소리가 무주 머리맡에서 멈췄다. 무주는 계속 엎드려 있었다. 잠든 척하며 그 사람이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그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결코 고개를 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오랜만이네.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했다. 이석이었다. 이석이 활짝 웃으며 창구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이석의 손은 여전히 산짐승의 발처럼 커다랗고 딱딱해 보였다. 그 손을 보며 무주는 자신이 이석에게 저기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생소한 기분이었다. 당연히 기회만 생기면 사과할 작정이었다. 자신의 고발이 이석의 사직으로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참기 힘들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이석에게 용서를 받는다 해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이 모든 공경이 이석 탓이다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 화가 났다.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이석의 아이가 죽었다는 걸 굳이 상기해야만 했다. 무주는 벌떡 일어섰다. 창구를 벗어나 이석을 세게 끌어안았다. 몸을 떼어내고 뒤늦게
이석의 커다란 손도 마주 잡았다. 이석이 네. 병원을 퇴직했는데 네. 이 병원에 왜 나타났을까요? 이석이 복귀한 이유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죠. 이사회에서 원장이 결국에는 비리를 저지른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원장파였던 이석은 자연스럽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되거든요. 병원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네. 이석이 이 병원을 퇴직한 후에 아이도 맞아요. 사망을 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졌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무주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결국 무주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석이 나간 것 같이 소문이 돌아서 아마 병원 내에서는 무주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겠지만 이렇게 묘사하는 문장들을 보면 무주라는 인물 자체도 마음은 되게 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물이 주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 라는 거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어떤 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또 성격이기도 하죠. 이 소설에는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네. 이석은 용서를 받은 것도 누명을 벗은 것도 아니었다. 애당초 착복이나 리베이트, 뇌물수수, 비리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병원을 그만두었으니 누명을 벗거나 용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석이 저지른 일은 병원 경영진이나 이석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당당한 복귀가 그렇게 말해주었다. 한마디로 무주의 고발은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 문장 무주 입장에선 참 뼈아프지 않아요? 아무 소용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무주가 자신 때문에 이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변에 뿌려놓은 일종의 좀 씨앗들이 있잖아요. 네. 조심하세요. 라는 것.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심하세요라는 뉘앙스가 또 다른 비리를 제가 알고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누구의 어떤 비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고민 안 했다면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일이 이제 앞으로 무주를 옥죄어 오게 되는 상황으로 또 발전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네. 예, 좀 자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알고 보면 맞아요. 세상에 별것 아닌 네, 맞아요. 뭐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못한 그쵸. 것임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런 자괴감이 네네. 이 문장 안에서 저는 네, 그렇죠. 극명하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있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다 나 보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보고 각자 뭔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일종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그 상황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사실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내부 고발을 한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건 내가 도덕을 따라서 네. 어떤 행동을 했지만 네. 그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데는 네.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못했구나. 네. 그때 무주의 심정은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무주가 이석의 제안으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되고요. 네. 이석과 무주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화 안에는 죽은 자로 하여금이라는 네. 이 소설의 제목이 나온 배경도 또 설명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걸 읽어드리면서 이 소설 슬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135쪽부터 140쪽입니다. 병원에 사고가 있었어요. 무주는 보관실에 있던 수액 주머니에 다른 약물이 주입되어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인슐린이 과하게 주입되었을 경우 일어나는 신체 반응을 덧붙였다. 얘기를 다 하고 나서야 잠자코 듣고 있는 이석이 종종 야매약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간호조무사 시절 그 약품을 다뤄본 적 있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짐작대로 이석은 무주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되물었다. 누군가 일부러 약물을 주입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를 죽이려고? 그러면 치사량을 썼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왜? 그거야 모르죠. 유감이지만 투약 실수는 흔한 일이야.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주사 자국이 있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주머니 입구에 구멍이 뚫렸대요. 10개나 뚫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누가 죽었나? 환자들은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죠. 응급처치가 빨라서 별탈 없었죠.
그래도 진상을 조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아무 일도 없었잖아. 담당 의사하고 간호사, 당직 의사가 고생은 뭐 했을 테지만 그게 다잖아.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죠. 바람직한 소리야.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사과해야 하고요. 하지만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거지? 죽다 살아난 환자한테? 환자를 살리느라 애쓴 의료진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한 직원들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조사는 해야죠. 의료사고 났다고 동네방네 떠들었어야 하는군. 누가 그랬는지 잡아야죠. 이럴 때 형사들은 보통 동기를 찾던데? 동기가 있는 사람이 범인이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야죠. 동기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 누가 그 일로 이익을 받는지 따져야지.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누구긴 누구겠어. 새로 계약한 약품업자겠지. 약품업자를 바꿨을 거 아니야. 그랬다. 사실이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거래처 한 곳 늘리자고 위험한 짓을 벌였다고 추측하기는 힘들었다. 세상에는 동기를 유추할 수 없는 일이 제법 되지. 자네 성경을 읽어본 적 있어? 종교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내가 하도 성화해서 교회 잠시 다녔어. 나더러 기도라도 하라는 거야. 기도로 아이가 낳는 건 아니지만 영 틀린 말도 아니지 싶어서 따라갔지. 찬송도 모르고 설교도 재미없으니까 예배 시간이면 할 일이 없어 멀뚱히 앉아있다가 성경을 조금씩 읽었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계속 곱씹었어. 예수는 인자하고 자비롭다면서 죽은 사람한테 왜 이러나 이해할 수 없었지. 한참 새기니까 조금 알 것도 같더라고. 무슨 뜻인데요? 영원히 죽은 자는 내게 필요 없다. 불신자는 불신자에게 가고 믿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건 믿는 자로 충분하다는 뜻이려나? 자, 이석과 무주가 나누는 이야기. 네. 이석이 이 죽은 자로 하여금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네. 마태복음 8장을 언급합니다. 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제가 네. 이 부분을 읽고 네. 성경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역시 허위평론가님 열심히 그렇게 대본 만드세요. 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표준세번역 개정판, 네, 2001년도 판을 제가 인용을 해서 네네.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허나은 평론가님 혹시 네. 이 성경의 한 대목 네.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는 것은 저는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이게 죽은 자로 하여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는 대충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8장의 이 내용은 이거 그건가요? 예수님은 네.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자들만 네. 오게 자신의 곁에 두어라 라는 그런 뜻일까요? 전 그걸 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교학자들은 네. 성경의 이런 대목들을 워낙 뭐 주석을 달아서 해석하는 그렇죠. 작업을 많이 하니까요. 맞아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분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네. 좀 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어떤 게 그러냐면 지금 예수의 어떤 무리가 네. 자기 옆에 둘러서 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이제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두 사람이 예수에게 말을 겁니다. 한 사람은 율법학자라고 나오죠. 네. 예. 법학자예요. 네네. 네. 이 율법학자가 선생님, 네. 저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네네. 예수가 하는 말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어떤 안식처가 있지만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 즉 네네.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나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율법학자 너는 네.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가는 곳이 지금 정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너 따라오기 힘들 거다라고 네네.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이게 종교적인 해석과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하죠.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네. 이건 율법학자의 말과는 상반되는 그렇죠. 예, 그런 의견입니다. 네. 포지션과는 네. 지금 아이러니한 그렇죠. 예, 상황이 발생하는 네. 거잖아요. 율법학자는 제자가 아닌데 따라오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제자는 오히려 먼저 떠나겠다라고 네. 말을 하고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하는 말은 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그 번역의 성경에서는 네. 이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네. 네. 그런 얘기였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따라가겠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의 길을 좇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길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예, 그 네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구나. 네네. 저는 예.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럼 한번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무주와 이석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파린 용액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무주 같은 경우는 이석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범인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석 같은 경우는 누구겠어. 당연히 그 약품 바꾸려는 업자들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무주 같은 경우는 광의의 정의를 생각했던 것 같고 이석 같은 경우는 그 집단이라는 것에 이득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아마 무주가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에서는 한번 죽었던 자예요. 네, 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을 치르게 두어라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가 선택의 기로 있을 때 한번 죽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교훈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 관행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의 결말은 그렇게 무주가 선택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죽은 자로 하여금 뒤에 이제 공백으로 남겨둔 건 그렇죠. 그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고 본 거거든요. 네. 허위 평론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무주가 네, 그 예수의 한 제자에 네, 속한 인물형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율법학자에 가까운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확신에 차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나는 확신에 차서 그 어떤 비리를 폭로하는 일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원하는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무주라는 인물을 좀 보게 됐고요. 편혜영 작가가 한 인터뷰에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확신에 차서 행동하지만 자기 모순에 빠져 고통받는 인물을 그리고 싶었다. 네, 이건 무주를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저는 어쩌면 이석이라는 사람도 이런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이 고통받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 들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인 거겠죠. 참 삶이란 것이 되게 간단해 보여도 너무 힘들어요. 그 죽은 자로 하여금이라는 네.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제목이 어쨌든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데 네.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해석을 하실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 네. 소설의 절반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죠. 나머지 또 다른 내용 그리고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반전. 이러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이제 허낭평론가님의 한 줄평 아, 들어봐야 네. 되겠죠? 네. 이걸 읽고요.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줄 평으로 하고 싶은데요. 착하게 살자. 아, 이거 무슨, 네. 이른바, 네. 조직폭력배들이 나오는 그 어깨 영화에서. 문신. 이렇게 착하게 살자라고 쓰는. 맞아요. 예, 그게 그 뭐냐면, 같은데. 그게 이제 그때 또 허위평론가님이 베어타운 때 그 문장을 소개하면서 한 줄 평했던 내용과도 좀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착하게 산다는 건 지금 이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좋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착하게 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 내부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신의 고발 때문에 혼돈에 빠진 자기 자신이라든지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그 혼란에 있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올바른 쪽, 그러니까 결국엔 착하게 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착하게 살자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착한 만큼 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근데 그것이 그런 걸 수도 있죠. 이 사회의 어떤 정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개인의 정의를 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탁월해지거나 타락하거나입니다. 아, 멋있네요. 네. 이건 이 소설의 135쪽에 네. 이석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겠냐?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천재가 돼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타락해야지 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탁월과 타락 사이에서 네. 갈팡질팡하는 결단의 순간에 늘 직면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 죽은 자로 하여금을 읽으면서 네.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착하게 살자. 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죠. 너무 도덕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마치 제가 율법학자 같지 않나요? 네. 지금 예술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못 따라갈 운명인가 봐요. 넌 안 돼라고.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 것 해드렸잖아요. 같은. 제가 회사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때 어딘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만둔다고. 네. 편혜영 작가의 죽은 자로 하여금 다뤄봤는데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네. 이 얘기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혹시 이 소설에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꼭 이 프로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갑자기 비장해지는데요. 그 죽은 자로 하여금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좀 느낌을 받았냐 하면 일단 어떤 메시지,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놓고 이야기를 그 후에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이야기의 병원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상황, 그 안에 빠진 사람의 혼돈이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낮이가 이씨 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가운데 이제 일정한 톤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뭔가 한번 좀 파괴적인 부분들이 딱 한번 나왔으면 더 재밌게 읽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재미가 그냥 일정하게만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고저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허위평론가님께서도 좀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소설의 실질적 주인공은 네. 사실 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예, 물론 무주가 네네. 초점 화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이석에 대해서 네네. 사실은 상당 부분 좀 해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예,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복잡 다단함이 네네. 좀 불충분하게 예,
저는 좀 독자들에게 받아들일 우려도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석에 대한 어떤 비중이 저는 좀 더 있었다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분량이 지금보다는 한 1.5배 더 늘어났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예. 이게 장편 소설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 분량이 아주 긴 소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네네. 물론 그게 상징의 해석. 네네. 그게 물론 상징의 영역에서 어떤 해석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네네. 좀 이 주제 자체를 네. 좀 흐릿하게 만들 여지도 그렇군요. 있어서요. 네.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낭만서점 148회 하얀 거탑 편혜영 작가의 죽은 자로 하여금 소설 다뤄봤는데요. 허낭평론가님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뭐 저의 모습 같기도 해요. 뭐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거대한 질문을 또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네. 허이 평론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 작품이 네. 가독성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그 가독성을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소설이 약간 안개처럼 네네.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언제나 진실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읽기는 편하지만 읽고 나면 뒤가 찜찜해지는 그런 소설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는 낭만서점 149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49회에서는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고양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